동성애 스탑 특강 박연영 아나운서입니다. 자, 오늘은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문화가 과연 무엇일까요? 영화, 음악, 미술, 연극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그 문화의 사전적 정의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한 사회의 개인이나 인간 집단이 자연을 발전시켜온 물질적, 정신적 과정의 산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또 복잡해져 가면서 문화도 나날이 복잡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성문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문화의 중심에 동성애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태희 변호사님 모시고 동성애와 관련된 문화 전쟁을 주제로 한번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또 우리 동성애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세계관의 전쟁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나누었죠.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여러 갈등과 충돌, 특별히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라는 이슈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갈등과 또 여러 관점의 차이들, 이런 충돌들 배후에는 바로 세계관이 있다. 서로 다른 세계관, 서로 다른 윤리관이 이 동성애 이슈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우리 눈에 보기에는 잘못된 게 다른 쪽에서 보면 옳은 게 되고, 이게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동성애 문제라든지 인권 문제,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세계관의 전쟁,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기독교적 세계관과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본주의적인 세계관, 그리고 서로 다른 세계관이 만들어낸 윤리관, 그리고 서로 다른 윤리관이 만들어낸 이 인권 개념이 어떻게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사례들을 저희가 함께 나눴죠. 오늘은 이 세계관의 전쟁이 다른 전쟁의 형태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계관은 교육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지만 더 효율적으로 전달되는 게 바로 문화를 통해서 전달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이 문화 안에는 특정한 세계관이 녹여져 있어요. 그래서 세계관의 전쟁은 반드시 문화 전쟁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미디어, 그렇죠. 특별히 미디어. 침대가 뭐죠? 침대는 과학이에요. 침대는 과학이 아닙니다. 가구예요, 가구. 근데 이제 미디어의 영향으로 실제로 아이들 학교 시험에 침대를 과학이라고 썼다라는 믿을 수 없는 소문들이 도는 적이 있어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하여튼 그만큼 이 미디어의 영향력이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어에서 뭐를 보여주느냐에 따라 관점이 바뀌어요. 이처럼 이 미디어를 통해 또는 여러 문화 예술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것을 통해 그 안에 녹여진 세계관이 교과서보다 더 효율적으로 주입이 된다. 교과서는 보고 싶지 않지만 드라마는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더 효율적으로 더 강력하게 우리 안에 주입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문화 전쟁, 그러니까 세계관의 전쟁은 그래서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충돌로 이어지게 되고요. 이 문화 전쟁은 더 나아가 자신들의 세계관과 문화가 녹여진 법을 입법화시키는 단계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세계관과 문화를 원튼 원치 않든 다 따라올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을 입법화함으로 자신들의 세계관과 문화가 다스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세계관의 전쟁은 그 세계관이 녹여진 문화 전쟁으로 이어지고, 이 문화 전쟁은 그 문화가 있는 그 문화를 강제하기 위한, 정상화시키기 위한 입법 전쟁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오늘 2부에서는, 오늘 강의에서는 제가 이 세계관의 전쟁이 어떻게 문화 전쟁으로 이어지고 입법 전쟁으로 이어져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틀즈 음악 아시죠? Let It Be. 이 비틀즈 음악 안에 담겨진 특정한 세계관, 이 바로 이 히피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프리섹스, 마약, 권위에 대한 저항, 이 세계관이 문화의 형태로 드러나게 되죠. 이와 같은 문화가 확산되면서 결국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해 만들어졌던 여러 정책이나 제도나 법안들이 하나 둘씩 해체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공교육에서의 기도 금지입니다. 학교에서 기도를 금지시켰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함께 기도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장면입니다. 아이들이 함께 수업 전에 기도하고 있는 장면들이죠. 금지시켰어요. 왜? 기독교적인 교육은 억압이니까. 어떤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윤리도덕적 기준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는 것은 억압이니까. 각자의 선호도에 따라 정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기도를 금지. 이건 결국 학교에서 하나님을 쫓아낸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손이 펴지지 못하도록. 더 나아가 낙태가 합법화됩니다. 73년도에. 이와 같이 어떤 특정한 세계관,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런 세계관이 문화 안에 녹여져서 드라마를 통해서나 음악의 가사를 통해 녹여져서 저는 히피 문화와 같은 특정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와 같은 문화의 변화는 결국 법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지금 그와 같은 흐름 가운데 지금 우리 사회가 놓여져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문화 전쟁에 대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는데 이 문화 안에 어떻게 특정한 세계관이 녹여져 있는지 그 예를 볼 수 있는 영상 하나를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라면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죠. 즐거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위험은 존재하니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뭐를 보셨어요? 그렇죠. 물론 좋은 차도 보셨겠지만 사실은 이 차를 타고 가는 남자 4명이 같이 지금 방송이 된 건 광고가 된 겁니다. 그렇죠. 처음에 딱 시작을 할 때 남자 4명이서 팻말 하나씩 들고 있는 거 보셨죠? Me, wife, son, daughter. 남자 4명으로만 이루어진 한 가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특정한 차를 타십시오라고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광고가 아주 적나라하게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어떤 그런 광고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 목적을 이루는데 그것은 뭐냐면 남자 넷으로만 이루어진 가정의 모습이 익숙하게끔 우리의 생각과 눈에 젖게끔 만드는 그 효과 하나는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와 같은 식으로 어떤 광고라든지 방송을 통해 이와 같은 교육들, 이와 같은 이미지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24시간 우리들에게 지금 노출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바라보는 동화책, 펭귄, 남자 펭귄 둘이서 아이 펭귄을 입양해서 잘 키운다는 그런 동성애적인 코드가 담겨진 동화책입니다.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홍석천 씨, 그렇죠? 방송에 나와 좋은 분인 것 같아요. 성격도 좋으신 것 같고 나름 매력도 있으신 분 같고 그러나 하여튼 이분을 통해서 이 동성애가 이게 마치 아름다운 것처럼 계속해서 표현되고 정상적인 것처럼 표현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김조광수 씨 부부, 결혼한 커플의 모습이죠. 이런 내용들, 방송들이, 인터뷰들이 제 인터뷰는 다 잘려도 저런 분들의 인터뷰는 계속 나가는 거예요. 특정한 내용만, 특정한 세계관에 입각하여 맞는 내용만 계속 보내는 겁니다. 이런 영화들, 이런 드라마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게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특정한 미디어는 그 미디어를 잡고 있는 특정한 그 사람의 세계관을 비춰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미디어가 보여주는 대로 다 보고 주는 대로 다 먹었다가는 우리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지금 한 가해자가 칼을 들고 이 사람을 막 쫓는 장면인데요. 그러나 이 사람의 잡힌 관점에는 이 사람이 가해자고 이 사람이 피해자로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을 바라보는 미디어의 관점에 따라 완전히 다른 현실들이 연출되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동성애 이슈,
에이즈 문제, 동성 결혼이 담고 있는 여러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다 보여주지 않아요.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에 입각하여 입맛에 맞는 내용만 다 편집을 해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방송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거나 연구하거나 알지 못하는 일반적인 분들은 이 보여주는 대로 다 믿게 되는 거예요. 이 관점이 내 관점이 돼버리는 겁니다. 심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미디어를 통해 우리 이 일반 시민들에게 주입이 되고 교육이 되고 있는, 특별히 동성애와 관련해서 전달되고 있는 가장 메시지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첫 번째,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선천적이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다라는 가르침이죠. 이건 윤리의 문제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선천적으로 타고난 동성애자들의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은 그건 정말 인권 침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미디어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입이 되고 있는 동성애와 관련된 이야기들이죠. 두 번째, 동성애는 정신질환의 문제가 아니다. 세 번째, 동성애는 에이즈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요? 정말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일까요? 동성애는 정신질환이 아니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아니면 동성애와 에이즈는 정말 아무 상관이 없나요? 그러면 에이즈 환자는 무엇을 통해 에이즈에 감염이 된 것일까요? 그것을 혹시 여러분 방송 미디어를 통해 있는 그대로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다 편집이 되는 겁니다. 왜? 동성애자들에게 불리하니까. (1999년) 교과서에서 동성애와 에이즈의 연관성을 삭제를 했습니다. 교과서에서. 그러니까 동성애와 에이즈가 연관이 없어서 삭제한 게 아니라 동성애와 에이즈가 연관성이 있다고 가르치면 안 되기 때문에 삭제한 거예요. 다른 얘기입니다.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청소년 유해 매체물 목록에서 동성애 표현 매체물이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남자끼리 서로 키스하는 장면, 여자끼리 서로 키스하는 장면, 동성애하는 이 모든 장면들이 성인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2006년 동성애 차별금지법안 제정을 권고했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내용은 제가 후반부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교과서에서 동성애는 정상적인 성적 취향이며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은 비인권적이다라고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린 그런 윤리교과서의 내용도 다 그와 같은 일환이죠.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기자협회와 인권보도준칙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미디어, 기자들과 동성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도를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준칙에 대한 협약을 맺었는데 그 내용이 이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맺은 내용입니다.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적 병리 현상과 연결짓지 않는다. 에이즈 등 특정 질환이나 성매매, 마약 등 사회 병리 현상과 연결짓는 표현과 같은 것들, 예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와 어떤 특정 질환, 에이즈를 포함한 여러 형태의 동성애가 유발시키는 질환과 연관을 시키면 안 돼요. 연관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연관시키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미디어가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를 다 막고 있는 겁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정말 인권을 위한 일인가요?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보도를 통해 언론 보도 준칙 발표 후에 동성애를 지지하는 보도가 약 25%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발표입니다. 통계 자료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미디어가 동성애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든지 아니면 언급을 한다면 미화를 하거나 아름답게 포장을 하고 있든지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제가 한 방송국에서 최근에 그 토론을 녹화를 했는데 제가 거기 그 녹화에 가기 전에
제가 이 동성애와 에이즈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해야 되겠다, 토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방송사 측에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말씀하셔도 다 편집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이 동성애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귀가 다 닫혀 있어요. 그 결과 15살에서 19세 남성 에이즈 신규 감염자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4년 동안 약 26배가 증가했대요. 20살에서 24살의 남성 에이즈 신규 감염자가 지금 14년 동안 약 10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그래프 보시면 이게 얼마나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지 보실 수가 있죠. 이 가파른 증가세가 바로 아까 이런 인권 보도 준칙 문제라든지 교과서에서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련성을 삭제한다라든지 이런 시점과 거의 맞물려서 지금 우리 청소년들의 동성애자가 되는 그런 속도라든지 에이즈에 감염되는 속도들이 아주 급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에이즈 청정 국가였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에이즈 위험 국가로 지금 분류가 되어서 아주 앞으로 큰 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누구도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있어요. 결국 연도별 누적 에이즈 감염자가 이렇게 급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누적 에이즈 감염자입니다. 2003년에서 2014년 동안 약 4배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누구의 인권을 위한 일인지 정말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에이즈 감염자의 1년 의료비가 약 3천만 원으로 가정하게 될 경우에 약 14,000명에서 2만 1,000명 정도의 에이즈 환자가 있다고 추정을 할 경우에 매해 약 4,200억 원에서 6,300억 원의 치료비가 지불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치료비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0% 국가 세금으로 우리가 아껴서 국가에 내는 그 세금으로 이 에이즈 환자 치료 비용으로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세금으로 에이즈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땅히 치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귀한 인간이니까. 그분들이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안 된다면 국가 세금으로라도 100%가 아니라 200%라도 치유를 해줘야 된다고 믿어요. 그러나 확산을 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더 늘려갈 필요는 없잖아요. 이거 다 국가 세금이고 국민 부담인데. 억제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억제를. 근데 그것을 지금 다 풀어놓고 있어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럼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동성애자들에게 피해가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일반 국민들에게까지도 이것이 다 큰 어려움으로 우리들의 부담으로 다 온다는 겁니다. 이처럼 지금 특별한 이 세계관, 동성애를 바라보는 윤리관의 차이가 이와 같이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문화를 통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잡고 있고 사로잡고 있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 담겨진 문화가 지금 우리들에게 계속 주입이 되고 모든 것들이 편집이 되면서 자신들의 세계관에 맞는 내용만,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가 지금 가려지고 있다. 그 결과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게 바로 성윤리의 붕괴입니다. 성윤리의 붕괴. 성윤리의 붕괴. 성윤리가 왜 그토록 중요한가? 성은 가정을 만듭니다. 그렇죠? 가정을 만들면 가정은 사회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그냥 단순히 한 남성과 여성의 로맨틱한 어떤 그런 만남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회적인 기관이고 제도예요. 사회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창조 질서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창조 질서의 기본이 되고 사회의 근간이 되는 이 가정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핵심적인 윤리 중에 하나가 바로 성윤리라는 거예요. 아빠가 자꾸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하고 자꾸 만나고 교제하고 성관계를 가지면 그 가정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와 같은 가정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부모의 관심과 배려를 배우면서 교육을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겠냐고요. 가정이 불안정한 장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안정되게 건강한 상태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보고 배운 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대물림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한 성윤리는
한 건강한 개인을 위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가정과 더 나아가 사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적인 윤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성윤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기독교 세계관과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 달라요. 기독교 세계관에 따르면 성윤리가 명확하게 어떻게 명시되어 있죠?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라는 것은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말씀을 드린다면 결혼한, 평생을 서로 서약한, 헌신한, 일남일녀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합은 다 간음입니다. 하나님은 성을 우리 인간에게 주실 때 평생을 서로 헌신하고 서약한 커밋먼트, 그 안전한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나를 배반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안정된 신뢰 관계 속에서만 서로의 몸을 허락할 수 있도록 주신 겁니다. 그걸 왜 주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일남일녀 간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 평생의 서약한 부부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고요. 그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 관계를 다 간음으로 규정하셨어요. 그래서 혼전 성관계는 간음입니다. 혼외 성관계도 간음이에요. 동성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혼인 밖에서 일어나는 성관계이기 때문에 간음인 겁니다. 그러나 이 인본주의적인 세계에 따르면 성윤리가 뭐에 지금 현재 규정이 되고 해석되고 있냐면 바로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는 이 헌법 조항의 해석에 의해서 지금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 행복 추구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행복 추구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과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때에 성관계를 갖는 것은 나의 행복 추구권이다. 그 결과 이와 같은 해석에 따라 지난 2월이죠.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이제는 간통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본권이 됐어요. 간통이 기본권이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기본권이에요. 이건 더 이상 죄가 아니니까. 지금 인본주의 세계관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의 윤리관입니다. 자, 이 간통죄가 폐지되자마자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여러분 신문 지상을 통해서 잘 보셨겠지만 이제 외도를 도와주는 외도 전문 업체가 도착했습니다. 파트너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이 회사의 표어가 뭔지 아세요? 인생은 짧다. 바람을 펴라. 아주 짧고 명쾌하죠? 제가 이걸 보고 잊혀지지가 않아요. 인생은 짧다. 바람을 펴라. 이 회사의 CEO가 다음과 같이 인터뷰합니다. 건강한 외도 이혼율을 낮춘다. 제가 이 인터뷰를 보면서 건강한 외도는 뭐고 또 건강하지 않은 외도는 또 뭔가 도대체 뭐를 기준으로 외도의 건강성을 지금 따지고 있는지 내가 뭐 애슐리 메디슨을 통해서 외도를 해야 건강한 건가요? 그러니까 적절한 외도는 결혼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이혼율을 낮춘다는 얘기겠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라든지 또 혼인신고 없이도 부부에 준하는 권리와 혜택을 주자고 하는 이런 생활동반자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오늘날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에 따라 성윤리가 완전히 붕괴된 성윤리가 아닌 성권리로 뒤바뀌어진 오늘날의 현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문화들입니다. 이와 같은 문화 배후에는 역시 세계관이 있어요. 사상이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사상,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계관입니다. 이분은 우리가 잘 아는 프로이드 박사죠.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덕법의 억압과 이것이 만들어내는 죄책감이 신경증의 원인이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똑같은 얘기예요. 기독교적인 어떤 절대적인 윤리관, 여기서 말하는 도덕법은 기독교적 윤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억압한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데 못 먹게 하고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니까 억압한다는 거예요. 근데 억압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니까 죄책감이 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신경증을 유발시켜서 문제가 되니까 도덕법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논리예요. 마가렛 쌩어라는 여성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윤리는 잔인한 도덕윤리다. 잔인하다는 거야.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니까. 자유를 침해하니까. 내면의 성적 에너지를 방해하고 있는 제약과 금지를 제거하면 대부분의 큰 사회악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바라볼 때 진정한 사회악은요,
기독교적 윤리입니다. 잔인한 도덕윤리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제거돼야 이 세상의 문제들이 제거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들이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성윤리를 붕괴시키는 이런 거대한 이 세상의 흐름은요. 궁극적으로 그 칼날의 끝이 교회를 향하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게 되어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분들이 볼 때는 말씀이 문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인 거예요. 교회가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흐름들이요. 우리가 사전에 막아내지 않으면 이 흐름이 궁극적으로는 결국 교회 핍박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이 선에서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걸 막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 선이 넘어가 버리면 교회는 핍박받게 될 것이고 교회 쇠퇴로 이어져 가게 될 거예요. 알프레드 킨세이 박사입니다. 이분은 동성애자였죠. 성적 표현은 인간의 본성을 종교와 도덕의 억압으로부터 구원하는 수단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로운 성생활을 구원의 수단으로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관점에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 같이 기독교 윤리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에너지가 막 묶여있는 불쌍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불쌍한 존재들을 해방시켜줘야 되는데 구원해줘야 되는데 그 방법은 뭐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 프리 섹스다. 이처럼 지금 이 성윤리가 이와 같은 세계관과 사상에 의하여 급격하게 붕괴되면서 권리의 개념으로 뒤바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윤리의 붕괴는 자연스럽게 생명윤리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드리지만 성과 생명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제 낙태 합법화입니다. 미국 대법원에서 1973년도와 92년도에 낙태를 대법원에서 합법화시키면서 이 낙태가 이제 완전히 정상화가 됐죠. 이 모든 현상들이 바로 성윤리가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원치 않는 임신들이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낙태가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법원에서 낙태를 합법화시키면 문화가 바뀌니까 법이 바뀌는 거예요. 이 낙태, 배 안에 있는 아이를 죽일 수 있는 권리는 자연스럽게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영아 사례로 넘어갑니다. 영아 사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 밖에 나온 아이를 죽일 수 있는 권리는요.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아이를 죽일 수 있는 권리는 배 밖에 나온 아이를 죽일 수 있는 권리로 당연히 이어지게 되죠. 왜? 똑같은 애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이 방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나가면 딴 사람이 되나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엄마의 배 안에 있는 아이를 죽일 수 있는 권리는 자연스럽게 배 밖에 나온 아이도 죽일 수 있는 권리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아 살해 문제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영아 살해. 프랜시스 크릭이라고 DNA 구조를 분석해서 노벨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생아의 건강도를 체크해서 일정한 점수를 넘지 못하는 아이들은 안락사시켜야 된다. 불량품은 제거하라는 거예요. 영아 사례죠. 피터 싱어, 이분은 프린스턴 대학교 윤리학과 석좌 교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족들이 보기에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죽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사람을 두고 가치를 따지는 거예요. 살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인본주의 세계에 따르면 옳고 그름을 뭐를 가지고 따진다? 실용성을 가지고 따진다.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냐 아니냐, 실용적이냐 아니냐, 내게 유익하냐 아니냐를 두고 사람이 살만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프린스턴 대학교 윤리학과 교수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윤리관이고 문화들입니다. 이처럼 성윤리의 붕괴가 생명윤리의 붕괴로 이어지면서 낙태나 영아 사례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거나 논의되고 있고, 더 나아가 이제 안락사 문제, 존엄사 문제, 더 나아가 자살권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가 끊겠다는데, 내 건데, 내가 버리겠다는데 당신이 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 성윤리라는 이 단순한 것처럼 보이는 윤리 하나의 붕괴가 이와 같은 놀라운 생명윤리의 붕괴로 이어지게 되고요. 이 생명의 윤리가 붕괴되면 결국 C.S. 루이스가 예견한 것과 같이 인간이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생명윤리가 붕괴되니까.
인간이 파괴되는 거죠. 이 인간이 파괴되면 결국 문명이 파괴되는 겁니다. 오늘날 사탄은 우리 사회 속에서 바로 이와 같은 흐름으로 갈 수 있도록 성윤리의 붕괴, 그래서 생명윤리의 붕괴, 그래서 인간 파괴, 그래서 문명과 교회 파괴로 계속해서 지금 이 사회와 세상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밀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에 대해 한국 교회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때를 위함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에스더의 심정으로 일어서지 않으면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크게 책망받을 일입니다. 우리의 후손을 위해, 우리 후손이 앞으로 섬기게 될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 지금 대한민국과 이 한국교회는 아주 중대한 위기이자 기회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막아 한국교회가 일어서게 되면 앞으로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심을 통해 통일 한국으로까지 나아가는 엄청난 대로를 예비하는 길이 될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와 같이 성윤리 붕괴와 인간 파괴로 나가기 위한 이런 어떤 사단의 흐름 가운데에 우리가 한 명을 살펴봐야 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앨리스 베일리라는 분인데,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앨리스 베일리는 이분인데 사탄 숭배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평생토록 연구한 것은 어떻게 하면 서구 사회에 전통적으로 뿌리 깊이 내린 이런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윤리관을 뿌리 뽑고 거기다가 인본주의적인 세계관과 윤리관을 심어 놓을지를 평생 연구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분이 쓰신 Education in New Age라는 책에 보면 10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 전략이 바로 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라. 그러니까 학교에서 창조론 못 가르치게 하고 기도 금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은 믿음입니다. 또 엄청난 믿음이에요. 원숭이가 인간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보통 믿음이 아니면 믿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가르치면서 창조론이라는 믿음은 못 가르치게 해요. 왜? 인본주의 세계관에 밖에 있는 거니까. 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는 겁니다. 아동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아동의 권리를 신장시키라는 거예요. 윤리보단 권리. 아까 보여드린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것들,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교사의 권위, 스승의 권위, 부모의 권위가 권리라는 개념에 막혀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기독교적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라. 평생 결혼의 개념을 파괴하라. 동성애를 정상화시켜라.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미디어로 사고방식을 바꿔라. 제가 아까 얘기했죠.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키라. 그래서 이 9가지 전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모든 사항을 법제화하라 얘기해요. 법제화하라. 법으로 강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세계관의 전쟁은 문화전쟁으로 이어지고 결국 이것이 법제화를 통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사항들을 법제화한 것이 바로 차별금지 법안이에요.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차별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 좋은 얘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종교,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등을 가지고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차별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존엄성을 해치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을 야기하거나 적대적, 위협적, 모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적, 전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것은 우리 2012년에 한 정당에서 입법 발의한 차별금지 법안의 내용입니다. 일단은 차별 행위를 이렇게 얘기해요. 존엄성을 해치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적대적, 위협적, 모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다 포괄하는 아주 주관적이고 넓은 의미로 차별 행위를 지금 정의를 해놨죠. 그래서 이 정의를 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종교. 제가 길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라고 선포하게 될 경우 그것을 지나가다 들은 한 비그리스도인이 그럼 뭐야? 나 지금 지옥 간다는 얘기야? 수치심과 두려움과 모욕감을 느끼잖아요.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야? 차별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의 전도 행위가. 이 정의에 따르면. 동성애는 옳지 않은
비윤리적인 행위입니다. 그것은 동성애자들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건강성을 해칩니다. 그러므로 동성애를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할 경우에 그것을 들은 동성애자가 뭐야? 그럼 나 지금 죄인이란 얘기야? 내가 사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란 얘기야?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잖아요. 차별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 법안이 통과되면 결국에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자들을 처벌하는 역차별 법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동성애 하는 게 불법이에요? 자유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원하면. 상관할 수도 없고 상관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동성애를 하는 것은 자유라면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도 자유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동성애를 하는 것은 자유인데 동성애를 비판하면 인권 침해 차별 금지라는 이름으로 처벌을 시킨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 차별 금지 법안이 통과된 대한민국의 미래의 모습을 보려면 영국의 사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차별 금지 법안이 통과된 여러 국가들을 통해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보면 이 영국인데요. 2010년에 Equality Act라는 평등법이 통과됐습니다. 이 평등법이 통과되자마자 내용은 뭐 많이 분량이나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랑 비교도 안 될 만큼 상세하고 많이 있지만 그래서 핵심적인 동성애와 관련된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 평등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영국의 여러 정치인들이나 또 종교 지도자들마저 동성애나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법이 바뀌었으니까. 법이 바뀌었는데 정치 지도자가 그 법을 위반하면 되겠어요? 계속 정치하려면? 정치 생명을 내가 내려놓을 준비를 하지 않는 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평등법이 통과된 이후에 지금 동성애자 목사님이 동성애자 커플을 교회 안에서 주례하는 모습들입니다.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평등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혼이 무언가에 대한 우리의 신념이고 믿음에 대한 문제죠. 근데 그것을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교회 안에서 목사가 다 주례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건 평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의 문제이죠. 그런 종교적인 신념이 다 침해를 받고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인권을 위해. 우리들의 인권은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동성애자 커플이 어떤 한 여성의 자궁을 빌려서 아이를 출산한 후에 감격에 겨워하는 모습들입니다. 이분은 영국의 한 판사인데, 치안 판사인데 아이는 두 남자가 아닌 양육부, 양육모와 지내야 한다고 했다가 나라의 가장 높은 판사로부터 재교육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이 아닌 종교적 선입견에 의해서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선생님이, 영국 선생님인데 동성애를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거부했다가 파면당했습니다. 이 아이는 그 학교에 어느 날 학교에 등교를 하는데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콘돔을 나눠주더래요. 왜냐하면 성관계는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콘돔을 막 나눠주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의 손에는 순결반지가 끼어져 있었어요. 순결반지. 그러면 얘는 순결반지가 껴있고 옆에 있는 아이들은 콘돔을 받아가고 가면 얘네들은 뭐가 돼요? 비순결한 아이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이 아이의 반지 빼라 이렇게 했습니다.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학교 측에서 격리를 시켰다고 합니다. 길거리에서 노방전도하던 한 목사님이 영국 런던의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는 장면입니다. 전도를 했더니 한 사람이 신고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체포되는 장면들입니다. 이것들이 지금 차별금지 법안이 통과된 대한민국 미래의 모습들입니다. 캐나다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캐나다의 사례요. 캐나다에서도 이제 차별금지 법안과 비슷한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많은 교육적인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빌 13이라고 하는 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캐나다 공립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성교육으로 교육을 시켜야 될지에 대한 리소스가 이제 출판이 돼서 모든 캐나다의 공교육, 특히 온타리오주인데 온타리오주의 그 공교육에서는 이 자료를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 교육 자료에 따르면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 7학년 아이들, 중학생 아이들에게는 이제 성교육을 시킬 때 남자와 여성 간의 성관계만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남성과 남성 간의 학문 성관계, 여성 간의 성관계도 다 정상적인 것으로 아이들에게 주입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선택한 성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지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전환 수술하지 않고도. 제가 지금 남자죠.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제가 여자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막 제가 여자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순간부터 내가 여자로 살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저는 여자 화장실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화장실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성, 남성, 뭐 이제 이거는 뭐. 그러니까 지금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화장실 벽도 허물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 방송 토론에 나가서 생방이었는데 제가 이런 교육 내용을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제가 막 하려고 하는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회자가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사회자가 끊은 이유는 당연해요. 제가 그걸 의도한 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방송용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내용들이. 그렇잖아요. 학문 성교, 뭐 여성 간의 성 이게 방송용으로 적합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제가 그 사회자에게 질문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러면 방송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이 내용이 교육 내용으로는 적합한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차단해요? 교육시키겠다면서요, 그거를 정상적인 것으로. 2001년에 네덜란드에서 동성결혼이 세계 최초로 합법화되자마자 이제 일부 다처제도 용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린 사진이죠. 보시면 이 두 여성의 키스를 받고 있는 이 남성의 표정이 상당히 중립적인 표정입니다. 왜냐하면 한 여성에 더 기뻐해주면 안 되니까 상당히 애매한 중립적인 표정을 짓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싸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두 여성은 레즈비언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의 삼심 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결혼이 재정의된다는 것. 그러니까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다는 이야기는 결혼을 재정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건 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결혼이 뭐냐의 문제예요. 결혼의 정의가 일남 일녀 간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이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헌법의 양성 간의 평등이라는 혼인 질서를 기초로 하여 대법원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혼인이란 일남 일녀 간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이 정의를 바꾸자는 겁니다. 동성결혼 합법화 운동은. 그래서 이 일남 일녀의 결합에서 성별의 구분을 빼자는 거예요. 그러면 성별의 구분을 제거를 하면 숫자적인 구분은 남아 있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왜 꼭 일남 일녀여야 돼요? 왜 1대2는 안 돼요? 3대1은 왜 안 되고 4대4는 왜 안 돼요? 성별의 구분도 제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는 문제는 평등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결혼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결혼이 재정의되는 순간, 동성 결혼도 포함시키는 순간, 성별의 구분을 제거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일부 다처제, 1차 다부제, 다양한 형태의 결혼도 용인해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건 차별합니까? 그렇잖아요. 동성 결혼 허용하는데 왜 그건 차별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서구 사회에서는 이제 동물과의 결혼도 허용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Why can't I marry my dog? 동성 결혼을 허용하면서 왜 동물과의 결혼은 차별합니까? 그 결과 이제 성경 다시 쓰라는 얘기 나오는 거예요. 동성애를 포용하기 위해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는 성경 다시 써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오는 거라니까요. 결국 이 칼날이 교회를 향하게 되어 있고 말씀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쓰면 교회 문 닫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함부로 다시 써요? 교회 문 닫으란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처럼 동성 결혼이 정상화되고 합법화가 되면요, 동성 결혼을 금지하고 있는 성경은 비정상적인 책으로 전락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쓰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비정상적인 책으로 전락이 되면 이 비정상적인 책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비정상적인 집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비정상적인 집단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벌금, 구속이에요. 재교육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경로를 통해 지금 서구 교회가 급격하게 붕괴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는 교회인데 이거 보시면 지금 현재 슈퍼마켓이 되어 있어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교회인데 이 교회는 지금 나이트클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지금 우리 이 사회의 시대적 흐름을 그냥 내버려 두면 다 우리 사회도 이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흐름입니다, 지금. 이거를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요,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생명처럼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면 이 흐름을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 교회의 시대적인 사명이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 가운데 회복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은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혐오하는 문제도 아니에요.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고 변호하고 보호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샬롬을 누리자는 이야기예요. 너와 나 모두가. 결국 이와 같은 세계관,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계관은요, 결국 특정한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문화는 교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곳이지만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의 흐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세상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빛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더 깊은 어둠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 자, 지금 이 세상은요, 크게 두 종류의 세계관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세계관, 하나님의 진리를 토대로 한 세계관과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인본주의적인 세계관, 이 양 두 세계관이 지금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 두 흐름 가운데 한국 교회가 철저하게 성경적 진리, 성경적 세계관에 헌신하여 이 믿음대로 우리가 살기로 결정을 한다면 문화는 회복될 겁니다. 가정이 회복이 되고 학교가 회복이 될 거예요. 나라가 회복이 될 겁니다. 문화가 회복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이 문화가 회복이 되면 당연히 교회는 부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세상의 소금과 빛인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상은 샬롬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흐릿한 입장을 취하여 이 세상이 인본주의 세계관으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게 된다면 문화는 파괴될 겁니다. 교회는 쇠퇴될 것이고 세상은 더 깊은 사망의 상태로 놓여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기 전에 다 광야 안에 앉혀놓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유언처럼 반복하고 또 반복한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삶의 질서와 법칙을 생명처럼 여겨 지키면 이 가나안의 문화와 이 세계관에 혼합되지 않고 그곳에 들어가 이 성경적 세계관을 세우면 내가 너의 나라와 민족을 세계 위에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 줄 것이야 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나 만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러므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당신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축복과 저주가 너희들 앞에 놓여 있으니 너희가 선택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가나안 땅 앞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유언의 말씀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 교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대로 말씀대로 견고하게 서고 일어날 경우에 이 나라 이 민족은 세계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제사장 국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와 같은 위기 속에서 한국 교회가 침묵을 하고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좋은 세상과 분리된 그와 같은 입장으로 계속해서 나가 이 동성애 이슈,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 성윤리와 같은 이 사회 흐름에 대해 견고하게 서지 않고 마땅히 선포해야 할 진리를 선포하지 않게 되면 그 모든 대가를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결단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이런 문제들, 특별히 동성애를 두고 펼쳐지는 이런 많은 문제들 앞에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런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언론에서 동성애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 인권 보도 준칙이라는 게 참 이런 문제가 또 얽매여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사실은 인권 문제도 중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은 또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C채널에서도 이 동성애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자, C채널의 동성애 반대 스탑 캠페인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텐데요. 이번 특강도 다음 주에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